무당의 지시대로 설계된 나의 결혼. 그 족쇄는 웨딩드레스 안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8. 남들은 끝물이라 불렀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 믿었습니다. 그 나이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남들은 골드미스니 자유니 하며 포장해 주었지만 명절마다 쏟아지는 친척들의 시선과 더 늦으면 애도 못 낳는다는 부모님의 한숨은 저를 천천히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죠. 그 조급함이 제 눈을 멀게 했던 걸까요? 42. 조금 늦었지만 유순하고 성실해 보이던 그 남자가 제 마지막 안식처라 믿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번이 아니면 평생 혼자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혼 전날까지도 저는 제가 행복한 신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장, 예식 날짜, 심지어 신혼집 위치까지 전부 그분의 뜻에 따라 교묘하게 설계된 제단 위였다는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조명 아래 서 있을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허리에 닿는 그 차가운 안감 속에 시어머니가 붉은 실로 촘촘히 박아 넣은 노란 부적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이혼수를 막고 아들을 점지해 준다는 그 핏빛 부적이 제 살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문턱을 넘은 후였습니다. 제 인생이 무당의 방울소리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진 후였습니다. 30대 후반, 가장 성숙해야 할 나이에 제가 저지른 가장 멍청한 선택. 그 소름 끼치는 시작은 1년 전 어느 평범해 보였던 상견례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의 첫 단추인 상견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정갈한 분위기, 그리고 40 넘은 아들을 장가보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인자함이 가득해 보였죠. 하지만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넨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순해서 사주의 여우 같은 마누라를 만나야 잘 산다더니 장군님 말씀이 딱 맞네. 우리 아들 기 안 죽이고 잘 살 수 있지? 장군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세상의 상견례 자리에서 무당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 당황했지만 남편은 그저 옆에서 사람 좋은 웃음만 흘리며 제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나 장가 보내려고 공을 많이 들이셨어. 다 우리 잘 살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줘. 엄마가 진짜 용한 분한테 물어보고 온 거래. 그때 그 남자의 흐리멍텅한 눈빛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지 엄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정성으로 포장하며 방관하는 그 비겁한 미소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저 나이든 분들의 소소한 미신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30대 후반의 이성적인 제가 봐도 그저 아들을 아끼는 노모의 유별난 정성이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제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둔 작은 빨간 비단 주머니, 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주머니를 보며 느꼈던 그 쎄한 기분. 이혼 안 하고 백년해로하게 해주는 비방이라며 제 손을 쥐던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손끝이 사실은 제 목을 조를 올가미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교묘한 간섭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세련된 호텔 예식장은 서쪽으로 문이 난 곳은 아들 앞길 막는다는 무당의 말 한마디에 무산됐습니다. 남쪽으로 문이 난 곳이라야 아들이 들어선단다. 장군님이 찍어준 저 예식장으로 옮겨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지정해준 예식장을 계약해야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남편을 쳐다보자 이 남자는 제 손을 잡으며 타이르더군요. 여보,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면 책임질 거야? 우리 결혼도 하기 전에 불효자 되지 말자. 식장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지. 엄마가 복채로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 성에 좀 봐주라. 42살이나 처먹고도 엄마 성에 운운하며 제 입을 틀어막는 남편의 그 절절매는 병신미. 그때 그 멍청한 미소를 보고 밥상을 뒤엎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늦은 결혼이니 내가 조금 더 참자는 생각으로 그 지옥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앞건은 역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그야말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속에서 정신없이 인사를 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동안 저는 제 몸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드레스를 입을 때부터 옆구리가 자꾸 가려웠지만 드레스 안감이 좀 까칠해서 그럴 거예요. 신부님이 예민하셔서 그래요 라는 헬퍼 이모님의 대답에 그저 넘겨버렸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2부 식이 끝난 후 화장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던 찰나 옆구리 쪽 안감에서 이상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헬퍼 이모님, 제 드레스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헬퍼 이모님께 드레스를 보여주자 이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어머, 신부님? 왜 이게 여기? 그곳엔 순백의 안감 깊숙한 곳, 제 피부가 닿는 그 은밀한 곳에 붉은 실로 촘촘히 꿰매진 노란 부적이 박혀 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그냥 시어머니께서 신부님 건강 생각해서 비방 하나 드레스에 넣어달라고 하셔서 드레스숍에 돈까지 주시면서 부탁하시길래 좋은 뜻인 줄 알고 저는 기가 막혀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알고 있었어? 이게 지금 드레스에 붙어 있었다고 부적을 찢어 발기며 소리를 지르는 저를 향해 남편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우리 이혼 안 하고 잘 살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드레스 업체에 돈까지 주면서 부탁하신 건데 이걸 왜 뜯어? 엄마 정성이잖아. 내 몸에 몰래 부적을 박아 넣는 게 정성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만나서 결혼한 거 우리 엄마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 안 해? 너 노산이라 아들 낳기도 힘들 텐데 엄마가 오죽하면 무당 찾아가서 밤새우며 이 부적을 받아왔겠냐고. 당신 정말 실망이다. 엄마가 우리 잘 살라고 비방까지 써준 건데 제 눈앞의 세상은 핏빛 부적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40 넘은 남자가 제 엄마의 광기 어린 집착을 두둔하며 저를 정성도 모르는 여자로 몰아세우는 그 모습. 이 결혼은 구원이 아니라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대한 구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미안해 엄마 내가 잘 말할게 라며 쩔쩔매더군요. 아내보다 지 엄마의 서운함에 안달이 나 있는 꼴이란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니문은 축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설계한 기괴한 의식의 연장선이 될 거라는 걸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였습니다. 캐리어 깊숙한 곳 남편이 속옷 가방 안쪽에서 기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새 속옷마다 엉덩이 쪽 안감에 붉은 실로 작게 X자 자수가 놓여 있었고 가방 안에는 아주 작은 은색 도끼 모양의 놀이개가 달려 있었죠. 자기야, 이게 뭐야? 속옷에 왜 이런 게 달려있어?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제 손에서 그것들을 뺏어갔습니다.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신혼여행지에서 첫날 밤 치르기 전에 머리맡에 두라고 하신 거야. 그래야 아들이 들어선다고. 여보, 나도 피곤해. 그냥 구석에 더 주면 안 돼? 엄마가 내일 아침에 확인 전화할 텐데. 나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해서 자신이 겪을 난처함을 막아달라고. 제 감정 따위는 조금만 희생해달라고요. 그 비겁하고 나약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잡은 동아줄이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리조트 구석에 놓인 그 기괴한 주머니를 응시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입주한 아파트는 제가 원하던 직주 근접의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이 서쪽 기운이 세야 아들이 귀한 집안에 뿌리를 내린다며 지정해준 외곽의 삭막한 단지였죠. 남편은 엄마가 여기 계약금까지 보태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해. 다 우리 평생 안 헤어지고 잘 살라고 명당 잡아주신 거야.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저는 집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분명 새 카펫을 깔았는데 걸을 때마다 뭔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참다 못해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침대 밑을 살짝 본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매트리스 바로 아래, 정확히 제 머리맡과 발치 쪽에 날카로운 주방 가위 2개가 X자로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굵은 천일염과 팥이 사방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리 좀 와봐. 침대 밑에 이게 다 뭐야? 가위가 왜 여기 있어? 욕실에서 나오던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머리를 말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이사하는 날 미리 와서 해두신 거야. 가위가 나쁜 귀신 접근 못하게 잘라내고 파치랑 소금이 넣어 노산 기운 씻어준대. 그래야 아들이 들어선다고. 여보, 이거 절대 치우지 마. 엄마가 장군님이랑 약속한 거래. 치우면 우리 집안 망조 든다고 난리 나실 거야. 남편은 가위를 보고 놀란 제 가슴을 달래기는커녕 엄마 정성이니까 그냥 둬. 침대 밑인데 안 보이면 그만 아니야? 라더군요. 제 항의에도 남편은 치우기는커녕 어머니가 보내주신 말린 북어를 안방 문 위에 매달며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이렇게 해야 내 노산 기운이 씻겨 내려간대. 엄마가 이거 하느라 무당집에서 밤샘 기도까지 하셨어. 제발 유난 좀 떨지 말고 그냥 살자. 나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본인이 가장 힘들다며 주저앉는 남편, 어머니의 광기와 저 사이에서 아무런 중재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양쪽의 눈치만 보는 남자. 아내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엄마의 복채가 아까워 벌벌 떠는 남자. 그 차가운 가위 날 위에 누워 잠을 청해야 했던 그날 저는 밤 남편의 무능함이 시어머니의 광기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매일 아침 8시 현관 벨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달려오는 차였습니다. 한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맑고 차라고 하기엔 너무 씁쓸한 그 물속에는 항상 검은 가루가 둥둥 떠 있었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체 모를 보약을 한 대접씩 들고 저희 신혼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차에 떠있는 가루는 뭐예요? 먹기 좀 불편한데.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게 다 너희 이혼 안 하고 잘 살게 하려는 비방이다. 장군님이 주신 귀한 부적을 태운 가루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라. 그래야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이 빠지고 예쁜 아들이 들어서지. 부적을 태운 쟤를 먹으라는 말에 저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 못 마셔요. 병원 가서 검사 받을게요. 라고 거부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디서 시애미 정성을 무시하니? 안 마시면 너희 집안에 망조 들어.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밥그릇만 뒤적이다가 결국 제 입에 그 역한 보약 사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해 오신 건데 그냥 마셔. 이거 마신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제발 한 입만 마셔줘. 본인이 힘들다며 자신이 중간에서 피곤해지기 싫으니 저더러 그 끔찍한 오물을 삼키라는 남자. 건장한 체구 뒤에 숨은 그 나약한 영혼이 저를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약을 마시고 헛구역질을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엄마, 우리 여보가 마셨으니까 이제 화 풀어라며 아부 섞인 미소를 짓더군요. 본인이 피곤해지기 싫어서 아내에게 제가 섞인 물을 마시라고 권하는 남자. 시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저에게만 엄마 정성을 무시하지 말라며 희생을 강요하는 그 남자의 나약함이 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입주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새벽,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안방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맑지만 서늘한 소리. 마치 누군가 벽 바로 뒤에서 방울을 흔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소리 안 들려? 옆집인가? 벽에서 방울 소리가 나. 남편은 부스스 눈을 뜨더니 귀를 기울이는 척하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당신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주신 보약 좀 챙겨 먹어. 장군님이 그거 먹어야 마음이 다스려진대. 남편의 방관 속의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사이 거실 환기구를 통해 아래층인지 옆집인지 모를 곳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장군님, 우리 며느리 뱃속에 든 게 꼭 아들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집애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방울 소리와 무당의 걸걸한 음성. 대가 끊길 상이야. 계집애면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게 이 집안 살 길이야. 저는 공포에 질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무당이랑 우리 아이를 지우네 만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며 허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우리 잘 되라고 빌어주시는 거겠지. 왜 자꾸 우리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해? 나 정말 회사 일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당신 히스테리 받아주기 지친다. 시어머니의 광기보다 더 소름 돋는 건 제 옆에서 멍청한 눈으로 엄마 정성을 읊조리는 이 남자의 무지함과 방관이었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방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저는 제가 품은 생명이 이 집안에서 재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10주 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입덧으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저를 시어머니는 기어이 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따라 나섰죠. 도착한 곳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기괴한 법당이었습니다. 장군님이 오늘 태기를 봐야 한다신다. 그래야 집안에 끼어있는 살을 걷어낼 거 아니냐. 법당 안에서 무당은 제 배를 향해 방울을 흔들며 고함을 쳤습니다. 계집애네, 이 집안 기운 다 빨아먹고 대 끊을 상이야. 이대로 나오면 네 남편 앞길도 다 막혀.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제 손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장군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다. 이번엔 없던 일로 하고 장군님이 점지해 주신 날에 다시 아들로 받아내자. 그게 너희 둘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기가 막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그 42의 금쪽이는 제 눈을 피하며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여보, 엄마가 틀린 적 없잖아. 우리 엄마가 복채를 얼마나 썼는데 거짓말 하시겠어? 이번만 엄마 뜻대로 하자. 우리 편하게 좀 살자, 응? 자신의 아이를 지우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면서 오히려 제가 고집을 부려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저 한심한 눈빛. 저는 지금껏 사랑하니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임신은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무당은 있지도 않은 아들 타령을 하며 제 아이를 죽이려 한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법당을 뛰쳐나와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부모님은 제 초췌한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셨죠. 제가 그간의 모든 이야기들, 핏빛 부적들과 드레스 안감의 잔해, 침대 밑에서 빼온 가위와 소금 주머니, 억지로 무당에게 데려가 아이를 지우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까지 모두 전하자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설마 내 시어머니가 이 짓을 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던 선비 같은 아버지가 무당이 딸이면 지워야 한다고 했다는 대목에서는 결국 거실 테이블을 내리치며 오열하셨습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어미가 제 아들 자식을 지우라는 소리를 해. 네 남편 그놈은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네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입을 닫고 있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꺼이꺼이 우시며 당장 사돈댁에 가겠다고 외투를 챙기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모님은 시댁으로 쫓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남편은 대문 뒤에 숨어 나오지도 않더군요. 시어머니만 당당하게 나와서 그러셨죠. 사돈, 이게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정성인데 왜 이리 유난이세요? 장군님이 딸이라는데 그럼 대 끊기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에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 발치에 소금을 뿌리며 일갈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건 신이 아니라 악마야. 다신 우리 딸 찾지 마. 그날 이후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도 매일 밤 집 앞으로 찾아와 제 차를 막아서고 눈물 콧물 짜며 빌더군요. 여보, 엄마가 그날 이후로 몸져 누우셨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해서 그 비방들을 준비했는데 그냥 사과 한마디면 되잖아. 나 중간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와중에도 자기가 힘들다는 소리,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우자고 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제 물음엔 엄마가 오죽하면 무당까지 찾아가서 그랬겠어. 다 우리 잘 살라고 하는 소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삐딱해? 라며 오히려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 들더군요. 소송 과정은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시댁 측은 제가 예민한 성격 탓에 시어머니의 정성을 곡해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저를 노려보았고 남편은 그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원고의 의사에 반해 기괴한 샤머니즘적 비방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원고에게 딸이면 지워야 한다는 폭언을 하며 심각한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침대 밑에서 발견한 가위와 부적 사진, 그리고 거실 환기구를 통해 녹음했던 시어머니와 무당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 계집애면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게 이 집안 살 길이야.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학대입니까?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저 아이랑 우리 아들 안 헤어지게 하려고. 장군님께 비싼 복채 바쳐가며 공들인 건데 내가 내 돈 써서 내 아들 집안 돌보겠다는데 이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더군요. 판사님, 저희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하셔도 악의는 없으셨어요. 다 저희 잘 살라고 그러신 건데 제 아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저도 중간에서 엄마 달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내가 제일 힘들었다며 엄마 치마폭 뒤에 숨는 남편, 그 한심한 모습에 판사조차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판의 쐐기를 박은 건 제가 증인으로 세운 법당의 무당이었습니다. 거액의 복채를 미끼로 시어머니를 뜯어먹던 무당은 제가 형사 고소와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압박하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매달 용돈을 따로 주시면서 시키셨습니다. 나이 많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길을 꽉 잡아야 한다고. 무조건 안 좋다, 딸이다, 지워야 한다고 겁을 줘서 본인 말을 고분고분 듣게 만들어달라고요. 부적이나 비방도 다 시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장군님의 뜻이라며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설계된 추악한 가스라이팅이었죠.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남편은 멍청한 표정으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대를 이어야 한다며 부적을 태운 물을 제게 먹이던 그 정성이 사실은 추악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재판은 저의 완승이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물론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간섭과 학대가 인정되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내며 이혼에 성공했죠. 하지만 진짜 결말은 재판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무당의 말에 의지해 남의 인생을 휘둘렀던 시어머니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가장 믿었던 그 샤머니즘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제가 무당을 압박해 받아낸 자백이 시발점이 되어 그 법당이 정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거액의 사기 사건에 시어머니가 공범이자 핵심 물주로 연루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 모아뒀다던 상가 건물을 합의금과 벌금으로 다 날렸고 그 용하다던 무당과 함께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전남편, 아니 그 머저리 갔던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그 남자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자 제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감옥 가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나 밥도 못 먹고 다녀. 돌아와서 우리 엄마 변호사도 좀 알아봐주고 하면 안 돼? 너 없으니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는 대답 대신 번호를 바꿨습니다. 40이 넘도록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엄마 뒤에 숨어 나 힘들어만 반복하던 그 남자의 결말은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차가운 집에서 어머니의 출소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독거 중년이 되었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비방은 결국 자기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재물이 아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에 따뜻한 햇살을 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 뻔한 말을 깨닫기 위해 제가 치른 대가는 참 컸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창밖의 바람 소리가 꼭 그때의 방울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심장이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귀신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이 내는 경고음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괴한 일들을 참고 견뎠느냐고. 왜 진작 도망치지 못했느냐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두려워했던 건 무당의 저주도 시어머니의 광기도 아니었습니다. 38이라는 나이에 실패한 여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내 인생엔 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그 지독한 조급함이 저를 그 지옥에 묶어두었던 진짜 부적이었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비방을 듣고 삽니다. 그 나이엔 참아야 해. 애를 생각해서 참아야 해. 남들 다 그러고 살아.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말들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은 노란 종이 위에 갈겨 쓴 붉은 글씨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미는 독이 든 보약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나 좀 살려달라며 비겁하게 숨는 사람의 손을 놓을 수 있는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목소리가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칠 때 그 직감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비방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생을 흔들려 한다면 당당하게 그 판을 뒤엎으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대를 잇기 위한 재물도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존엄한 운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침대 밑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혹시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준이라는 차가운 가위를 깔고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가위를 집어들어 당신을 올가맨 낡은 실을 끊어내십시오. 진짜 신이 있다면 당신이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며
당당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떨고 있을 당신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촛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